네, 3월 2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또 다른 취재 인싸로 CBS 조태임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태임 기자는 아침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요. 예, 대표적인 한국 기자이죠. 네, 제가 왕왕 듣습니다. 예, 네. 저희 댓글창에도 조태임 기자 보러 왔다고 이렇게 오, 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네. 호연님, 예, 그리고 망크님은 장윤선 기자 화이팅. 아이고. 우리 조태임 기자 사실 아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해서 이 시간에 되게 피곤하신 분인데 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기소개 한번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처음 네, 나오셨으니까 제가 해주십시오. 많이 애청을 하고 매일매일 보는 프로인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외부 출연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 영광이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주셨을 때 선뜻 그 김은지 기자님 믿고 나가야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좀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보이는 것과 다르게 되게 긴장,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여서 오늘 제가 해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네. 아유, 겸손의 말씀을. 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싶고 네. 저는 아침에 들을 때마다 이게 인사이트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취재도 네.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안 좋은 상황님께서 CBS의 딸 조태임 성격 고생 많으십니다. 듣다 보면 개그 익숙해집니다. 아마 성격 진행자에 대한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너무 아재 개그 심한데요. 근데 그 아재 개그에 점점 스며들고 있어요. 젖어들고 네.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새 막성태라는 하는 부캐를 또 박성태 진행자가 가지고 아. 계신데 그분을 조련하시는 게 또 그렇구나.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자, 오늘 저희가 그 구글 트렌드로 제작진이 매번 화제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는데 의외로 마야광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럼요. 이 박광렬 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던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까지 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청와대는 어쨌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안에 대체로 외교 성과가 한 달 안에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1년 안에 3년 안에 최소 뭐 석 달 안에 이런 건데 그냥 이재명 정부는 당일 바로바로 하여튼 무슨 뭐 퀵배달처럼 외교 성과도 이렇게 낸다라는 그러게요. 거고 예. 사실은 그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박광렬 씨가 그 국내로 송환되는 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무려 10년이나 된 사건이거든요. 야. 그런데 사실 내란숙의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슬로건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약과의 전쟁 그랬네요. 선포였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박광렬 같은 사람 잡아들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거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대한국민. 그러게요. 네, 저도 대한국민,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이어서 또 어딘지 특이하다. 그렇습니다. 대한국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을 요만큼이라도 콩할 만한 거라도 패기치거나 범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인다. 이런 판단이니까 이건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년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컨텐츠의 어떤 주인공이었다라는 이미지로 알고 있잖아요. 조태임 기자님이 보통 이 박광렬이 어떤 사람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박광렬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냥 평범한 수산물 사업가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사업가여서 뭐 TV에 나가서 필리핀에서 공수해온 참치를 막 해체쇼를 하고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뭐 금융사기 사건에 이제 본인이 모집책이 되고 하면서 이제 해외 도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일이죠. 한국에서 그 사기 저지르고 온 그 남녀를 그 사탕수수 밭에서 죽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전 세계 닉네임이 전 세계고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을 계속 데려오려고 9년 동안 노력을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성과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캄보디아 그때 얼마 전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억울해하는 것들 이런 걸 너무 잘 잡아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대통령들은 거대 담론 중심으로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은 정말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도 지금까지 9년 동안 방치됐다는 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쓴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한 달 만에 된 거면 사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해냈다는
점에서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민심을 잘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저희 잘할 때만 하더라도 마약은 무슨 저기 서양에 뭐 유럽에 뭐 이런 나라들의 이슈이지 우리는 뭐 그런 게 없는. 제가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하나요? 새우깡 100원 시절이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죄송해요. 우리 커피값 100원, 자판기 100원, 아유, 학교 식당 500원. 예. 아, 최근까지도 사실 마약이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 상당한 마약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도 아 이거 마약 이거 빨리 소탕하지 않으면 예. 우리 큰일 나겠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걱정과 우려. 최근에도 무슨 뭐 코카인 뭐 몇천 킬로를 들여왔다든가 뭐 옥계항, 강릉 옥계항에 예. 뭐 그 어딥니까? 그 남미에 마약이 뭐 수입이 됐다든가 뭐 그래서 뭐 몇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예. 나오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민생 현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박광렬이가 실제로 필리핀 교도소에 있으면서 무려 60kg에 30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것을 휴대폰을 소지한 가운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진짜 게다가 대범하네요. 호화 무슨 예.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물론 이것은 한국의 형사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필리핀의 교정 시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돈만 있으면 휴대폰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국 기자들이 가서 직접 박광렬이를 만나기도 하고 했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뭐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뭐 온갖 예.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필리핀에 있는 한 제2, 제3, 제4, 제5의 박광렬이가 더 득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박광렬부터 먼저 잡아들여서 공범 관계를 싹 다 캐내고 그러니까 박광렬이가 팔면 이 국내에서 받아서 유통시키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범죄 조직이.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황하나 아, 그분도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고객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 조직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박광렬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제2, 제3의 박광렬을 잡아들이려는 노력은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이 범죄라는 게 국내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스캔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성행되니까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까 싶고. 저 수수밭 아니 무슨 밭? 사탕수수밭. 네. 사탕수수밭에서 3명을 죽인 와. 거잖아요. 근데 이 세 세 명만 사람이 죽였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게 3명인 건데 이 사람들한테 이 30억 총 30억 정도가 물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취재했던 그 오혁진 기자에 예. 따르면 또 언론에는 뭐 7억이라고 나오기도 야. 하고 뭐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셋이나 죽여놓고도 국내 송환되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 기자를 상대로 JTBC 기자한테 넌 남자도 아니야. 왜 저러는 거예요? 를 막 함부로 하고 예.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 범죄자들이 더 악질적인 범죄를 행하기 전에 얼른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송환 장면이 정말 충격을 네.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야광 이렇게 말만 했지 실제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보는데 좀 악마를 보았다 이런 느낌까지 드니까 이제 여론에선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번에 싹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댓글까지 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순간 실검. 네. 지금 이 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 뭔지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아 이것부터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 공직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잠도 잘 못 자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김성환 장관 왔다 가셨는데 새벽 01시 7분에 메시지를 띄우면 오늘도 예. 어떤 날에? 어떤 예, 날에 예. 어떤 날에 그러면 이제 우연히 주무시다가 잠깐 깼는데 새벽 3시였대요. 예. 요새 국무위원들의 습관이 예. 눈 뜨면 하여간 휴대폰 텔레그램 단텔방 확인하는 거라는 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시에 딱 깨가지고 휴대폰을 보니까 01시 07분에 기후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 그냥 이걸 자야 되나. 아니면 기후부도 간부 단텔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전달을 해야 되나. 전달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전달을 또 한 거죠. 조용히 보내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또 예. 주무시지 못한 또 누군가가 있고 그럼 공직자가. 또 그분이 또 이제 답변서를 쓰고 그래서 처리를 한 게 뭐 6시인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잠들지 않는 정부. 5시간 진짜 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편의점 같은 24시간으로 그러네요. 운영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에피소드들이 전해질 때마다 노조 만들어야 된다. 공직자. 우리 공직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스개로.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그걸 굉장히 예. 임팩트 있게 써야 된다는 그렇죠.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 그 감각들이 발현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본인의 임기는 3년이다. 예. 내가 개혁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도 MBS에서 지지율이 이제 기록 경신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아까 이제 조태현 기자님도 그 박영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나온 MBS 같은 경우는 그게 반영이 됐을까 싶은데도 오늘 기록이 더 깼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지율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고 계속 이런 말이 매주 경신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했어요. 전기요금 관련한 메시지를 했어요. 전기요금 유지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언젠가 올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전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네.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전기요금 뭐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그러면 딱 일단 싫잖아요. 근데 실제 그 한전이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이게 결국엔 적자가 계속 쌓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인데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린단 말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오늘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전기요금 유지하면은 다 많이 쓰게 되고 그럼 계속 더 나중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상황이 된다. 이런 취재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싸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 민심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너무 전기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좀 싼 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 하나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전기요금 싸다 이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런 문제도 사실 이렇게 전면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받쳐주는 것도 있기 있죠.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고양이 목에 사실 방울 자는 게 세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 올린다 이런 것들인데 예. 오늘 그 NBS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해요. 신뢰한다가 66, 신뢰하지 않는다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빠른 속도로 5,000포인트를 돌파해버리고 8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6,000 찍고 전쟁 터지면서 이게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즉 그렇게 되면서 많은 소위 얘기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실질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5월 9일 중과 유예 없다라는 메시지를 하루에 4번씩 X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아주 분명하고 명징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하여간 부동산 투기했다, 주가 조작했다. 그럼 하여간 하나만 걸려.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투로 딱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민들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되게 잘한다. 특히 이제 대구의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박정희 이후 제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박정희 이후 제일 잘한다고요? 네, 오, 박정희 이후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에 그렇죠. 야. 그분들 마음에 박정희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하고 동급으로 놓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니까 이번에 대구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저도 좀 가서 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NBS에서 물었을 때 국민생활 안전 정책이 72%로 긍정평가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하여간 국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나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뭐가 있나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 감을 갖고 있는 게 72%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63%입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이 61, 노동 정책이 58, 각종 연금 정책이 56%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민주 진영에서 정권이 탄생했을 때
무지하게 욕먹었던 예. 잘 못한다고 비판받았던 영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신뢰 자산이 쌓이니까 예민한 이슈들을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전기 이야기랑 전기세도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던졌어요. 맞아요. 예, 이거 예. 하여간 나오면 난리 나는 이슈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예. 동시에 이제 고용 유연성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지 예. 두 가지를 같이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최근에 그 대중교통 이용 있잖아요. 예.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예. 그 대한노인회장하고 CBS 라디오에서 토론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의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무슨 노인 차별 정책이네, 뭐 그 김문수 전 후보가 뭐 막 비판을 했지만 여론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쟁 난리통에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예. 차원에서 대통령이 던진 의제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65에서 70세 이상은 그래도 아직은 젊은 축인데 네. 여기는 그래도 반값은 내자. 그래서 좀 적자를 좀 해소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정부 사이드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무료로 하자. 예, 예. 사실 이게 수도권에는 전철 있는 데는 이게 되지만 전철 없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예, 없는 예. 우리 동네 나는 피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이것 또한 어떤 신뢰 자산에 대한 반증이다. 그렇네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지율이 정말 선물이기도 하네요. 정치인들한테는. 네,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신 그 국무회의 관련해가지고 출퇴근 이제 피크 타임에는 65세 이상의 출퇴근하지 않는 분들에게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라이브 폴에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7,000명이 투표하셨는데요. 와. 필요하다가 94%, 필요하지 않다 5%, 모르겠다 1%인데 물론 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긴 한데 네. 아마 여론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화중님께서는 70세 노인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는 비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보이황702님은 일하는 65세 이상은 정부가 교통카드를 좀 발급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주셨고,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예, 그리고 강동찬이님께서는 필요하지만 무임승차라는 단어는 좀 배척하자. 배려승차라는 단어는 어떻겠냐라는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여기 네. 시사인 애청자분들 수준이 대학 CBS 교수님, 편의점 대학 교수님들 같은 시사인 함께 진짜 애청자 수준이 엄청 높네요. 네, 예. 사실 이분들은 진짜 이건 다 정책으로 갈 만한 아이디어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보고 계십니까? 다 저희- 본다고 하니까. 예. 취재 근데- 편의점에도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저기 아침인 CBS 그 네. 이어서 예, 편의점, 예, 저녁에는 예, 오후에는 예. 뉴스인. 뉴스인으로.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반대 여론도 많이 있을 수 있는 70세 노년층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던졌다는 거는 예전에 생리대에도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슈를 예. 던져서 사회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임승차 관련해서도 또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시청을 출입했을 때 출입처가 많으세요. 정치만 그래도- 출입하신 게 아니에요. 네, 야. 이때 10년 전에도 이건 예. 이슈였어요. 아, 맞아요. 그때는 65세 이거를 너무 서울시 그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요새 60대라고 해도 워낙 젊으니까 맞아요. 70세로 상향해야 된다 했는데 또 반대 여론은 일단 그것도 이제 노인 표심이 건드리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어쨌든 그걸 갖고 외출을 하면 맞아요. 그런 노인 우울증도 줄어들고 맞아요. 이제 건강에도 도움되고 이런 또 반대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같이 이제 또 그때 10년이 지금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좀 고민해보는 예. 그런 문제로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김포 골드라인 이번에 이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이제 확대 예. 편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난 총선 때 제가 김포에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예. 우리 딸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골드라인의 그 출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압박이 너무 엄청나죠. 많아가지고 예. 제가 그 교통공사에 물어보니까 매일 그 실신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예. 그러니까
어느 집 딸들 아들들은 출근하다가 실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애들 출근할 때 좀 숨 좀 쉬었다가 출근하고 나서 그럼요. 9시부터 예, 약속해도 예. 되잖아요. 좀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아까 이제 그 배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배려승차. 네. 네. 무임승차가 아니라 배려승차 하듯이 아침 출근 시간대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시간대를 조금 늘려서 좋네요. 하면 예, 좋겠다. 그 어머님들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예. 사회적 연대감이라고 취재했을 하는 때.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맞습니다. 시절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예. 아, 행복해야 됩니다. 예. 저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 배려 승차는 너무 진짜 따뜻한 좋은 것 아이디어. 같아요. 네. 시사인 캠페인으로 네. 이렇게 배려 승차. 내일 아, 오늘 아침에 다음 주에 뉴스쇼 가셔가지고 한번. 우리 조태임 기자가 배려승차. 예, 뉴스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말에 자기 프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 이 라디오에서 네. 진행자로서 잠깐 역할 홍보를 하시니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주말 저녁 예. 이거 제가 저녁 주말에 하는 건 유튜브는 안 하고요. 예. 주말 저녁 98.1 그리고 레인보우 앱으로 6시에서 8시 토요일 일요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나가신 김민아 평론가도 네. 토요일에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시고요. 네. 네. 많이 들어주시면 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진행으로 또 저녁 시사, 주말 저녁 시사를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근데 음성이 그 저기 뭐더라? 그 교양 무슨 그 있잖아요. 그 교양이 넘치는 아니 음성? 그 뭐야 93.1 아, 예, 네네네. 그 밤 클래식 아, 밤과 음악 사이 뭐 이런 아, 네, 밤과 네. 음악 사이는 약간 그런 7080 댄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밤과 음악 사이가 그 저기 밤에 하는 클래식 아, 음악 그렇군요. 프로그램이에요. 예. 예. 어머 왜 그래요? 솔직히 있었던 어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선배가 저한테 자정에 시사 프로를 해봐 이런 거. 자정에 누가 들어? 아니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예. 네, 클래식 감사합니다. FM. 네, 네.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대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정치 현안으로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뭐 심지어는 박정희 다음이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로까지 이어지느냐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영남일보에서 놀라운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다자 대결이어서 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조태임 기자님 먼저 대구에서 이 김부겸 바람 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오. 그 영남일보 조사에 대해서는 대구에서도 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많긴 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선거 직전에는 막판에 결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서 표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애매하지만 평소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정청래 대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당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제 그림을 만든 네. 거고 일종의 출발 명분을 이제 달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그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권에 조금 떠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과 나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대구, 서울 양쪽에서 다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출마 선언 공간 자체를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한다는 거는 내가 당에서 이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이건 말을 안 했잖아요.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네,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는. 한 건데 이제 보니까 그 밑에 왜 우리 공보 라인들이라고 예. 하잖아요. 공보 라인들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보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네. 있다. 이미 출발했다. 네.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김부겸 총리가 아니요, 김부겸 총리는 안 받고 예. 그 이제 공부하시는 뭐라 분들. 해야 되나 김부겸의 정치 인생에 동지? 그쵸, 동지죠. 정치적 동지죠.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알 텐데 나 기자 전화 오늘 처음 받는다라고 오. 하면서 이제 그 통화를 쭉 했어요. 예. 근데 그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이제 일부 참모들은 여전히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론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예, 곳이에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어떤 분이냐면 대구 토박이인데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대구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갓난아기를 용달차에 태워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부인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단을 해가지고 대구로 갔어요.
졌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 어느 때 대구가 228 의거도 있었고 예.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기도 하고 그쵸. 엄청난 야도였어요. 한때 뭐 박정희 조선의 모스크바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이전에는 대구는 예. 엄청난 야도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집권 이후에 완전히 이게 바뀌면서 그야말로 박정희의 성지가 됐는데 여기 야성이 엄청나게 경북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늘 깨졌죠. 네.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가서 하면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는 판단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대구가 과연 김부겸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정부가 좀 니네가 구체적으로 좀 내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대구 시민들을 설득하겠다. 예. 뭐가 좀 있어야 가지. 뭐 그냥 가서 뭐 맨날 1번 찍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1번 찍으실 겁니까? 여기 뭐 민주당도 있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확실하게 대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 그걸 갖고 내려가서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선거는 서울이 결정한다. 결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원과 그쵸. 협력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의 여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국 지형에서 서울의 여론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대구 선거가 결정된다고 봐서 모든 유튜브에 다 출연하기로 한다. 김부겸 총리. 예, 그래서 당장 저희 셋 다 소리 들어야 되겠네요. 예, 시사인도 오시고 그래서 저도 예. 저도 오늘 번호표를 끊었습니다. 예. 빨리 그래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좀 빠른 번호로 좀 달라고. 예. 익스프레스 티켓. 네, 저 익스프레스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여튼 좀 해서 어떻게 모든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시면서 대구의 변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우리가 옛날 같은 이게 그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영남의 여론은 계속 조선일보만 보니까 대한민국의 변화 예. 뭐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를 좀 인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구가 경북 그리고 경북이 서부 경남, 예. 그 서부 경남이 이제 부산, 울산, 부울경까지. 예. 그래서 영남 지역 전체에 아주 큰 바람을 휘몰아칠 수 있다. 그게 김부겸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역 정치인들은 지금 들떠 있어요. 들썩들썩하네요. 네,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의원이 조태현 기자는 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전화를 해봤는데 오늘 바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지만 그러니까요. 전화를 해봤는데 휴가 내고 오셨나 보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주말 프로를 하시니까 목금을 쉬세요. 네. 그런 날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막 오면서도 계속 전화를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주호영, 사실 이제 다들 생각하는 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라고 하고, 그래도 그냥 당에 남으면서 뭐 후위를 이제 도모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2년 배치, 그러니까 의원 생활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무소속 출마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막판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런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일정들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감이 오죠. 감이 오는데 주호영 그 밑에 공보 쪽에서는 좀 출마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프로그램 출마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판에 주호영 의원이 정말 막판 변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쪽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구 김부겸 전 총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막판 변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막판 보수층 결집. 그러니까 보수층은 위기라고 생각하면 결집을 하고 대구마저 우리가 내줄 수 없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 측 전화 통화했을 때 대구 그렇게 지금 서울에서 보는 것처럼 여유롭지 않다. 여기는 항상 역결집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려운 판인데 김부현 전 총리가 나가는 거는 내가 띠으로 인해서 광역단체장, 예. 기초의원 한 자리라도 민주당 자리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믿고 이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수가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예. 출마. 그 두 개가 정말 그 대구의 선거의 마지막 당락을 와. 가를 변수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진짜 4월 달에는 김부겸, 주호영 두 분의 유튜브 출연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야. 두 분을 뭐 동시에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사실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6선이에요. 예. 국회의장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에서. 야당이 그렇죠. 계속 될 가능성이 국민의힘이 높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28년에 다수당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저는 역사 속으로 스스로 자멸해가는 정당의 운명을 가졌다. 거기다가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도 이게 유죄가 결정이 되면 예. 사실상 4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토해내야 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기가 이 당이 정신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그 남은 정치 인생 뭘로 마감을 할 거냐. 그래도 대구시장이라도 한번 출마해서 거기서 한번 점핑해보는 계획을 생각할 텐데 지금 2년 국회의원 더 해봐야 뭐하냐. 이 여론이 상당히 캠프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주호영 의원의 진심이기도 하고 근데 주호영 의원이 불자들하고 가까워요. 특히 그렇죠. 자승스님하고 돌아가신 자승스님하고도 가깝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TK에는 주요 사적들 많아요. 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절을 믿고 한번 고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3파전이 됐을 때 주호영 의원에게 니 때문에 졌다라는 배신자 프레임이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추경호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진숙이 나오면 너무 극우니까 이진숙이 나오면 여기가 명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에 상식이 있는 보수는 이진숙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구를 이렇게 다녀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진숙을 잘 모르거나 빵을 너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호감 지수가 훨씬 높아서 국민의힘 당권파들도 이진숙으로 돌파가 될까? 차라리 추경호가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경호가 될 경우 이진숙이 될 경우 아직 결정에 게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컷오프가 되자마자 이제 캠프 안에 이제 어떤 참모가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 결의문을 써서 줬어요. 주호영 바로 그날 세게 지르자. 그냥 가자. 그냥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그걸 딱 보고 이틀만 시간을 다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의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가처분부터 하잖아요. 근데 요 똑같은 걸 언제 했었냐면 20대 총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무소속 출마. 그때 컷오프 돼가지고 여성 우선 지역이어서 그 대구 수성 갑이. 그래서 이인선 후보가 나왔을 때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5% 이상을 얻어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복당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8명의 대구 후보 가운데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한번 할지. 근데 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가처분하고 명분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무소속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확 이렇게 질러버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절차적 정당성 명분을 축적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곳이었나요? 정말 참 대단한 정치의 다이나믹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변수와 관련해서는 조태인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다들 이거 약속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전화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전혀 아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왜 자꾸 얘기하냐. 우리는 대구시장 하나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제 여론조사에 되게 높게 그리고 사실 어제 김부겸 전 위원장 대결에서도 이진숙 가장 높았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효과가 있긴 있구나
않은데 근데 당내에서는 그 우려하는 점이 아까 그 장윤선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윤석열과 이제 전륜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긴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끊고 가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윤석열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진숙이 대구시장 후보로 뛰면 그때가부터 다시 윤어게인 시작되는 거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지적이 있었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뭐 투사 이미지가 있지만 상대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선거할 때는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높아서 결국에는 좀 안 됐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도 계속 대구시장을 하겠다는 걸로 계속 좀 많이 일정도 잡고 맞아요. 어필을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대구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뭐 그 장동혁 대표가 서울 부산 얘기했는데 예. 대구가 제일 뜨거워요. 야, 그러게요. 서울 부산 수성하면 이긴 거다. 뭐 이긴 걸로 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서울 부산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예. 국민의힘한테.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모래짐을 지고 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또 박민영 대변인을 재신임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절윤 결의문을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실천이 없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너무 이상한 거죠. 전 제일 웃긴 게 아니 뭐 그걸 꼭 장동혁을 나가라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혁신선대위를 요구한 게. 그리고 그때 둘 얘기했어요. 하나는 박민영이고 다른 하나가 누구죠? 장예찬.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한 건데 둘 다 안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그냥 없어졌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뭘 하는 건지 뭐 정치인들이 한번 말을 꺼내면 그게 관철될 때까지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그래서 권력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막 얘기해놓고 아니 꼭 그런 걸 요구한 건 아니었고요.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뭐 이런 상황인 거니까 되게 우스워졌죠. 삭발과 단식을 각각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신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에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의아함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조태인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박민영 지금 대변인은 다시 위임을 했고 근데 또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결격 사유로 부원장직을 사퇴하긴 했거든요. 이 인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자중질환. 그러니까 자중질환 단어도 이제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장동혁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한,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희 막 취재원들이 묻잖아요. 했더니 이제는 해석을 포기하셨더라 그분이. 해석 포기. 이제는 나도 몰라.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금 장동혁 대표 행보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포스트 모던의 시절로 무질서 안에서 질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장윤선 기자님이 그 조국 대표 앞에 6개 산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다란 말을 네, 맞아요. 또 저희 제작진이 기가 막히게 캐치했더라고요. 아니 산이 6개나 있습니까? 산이 6개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국 혁신당 취재를 했는데 이제 부산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부산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북갑에 혹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후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중하게 부산은 오지 마시라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민주당. 그럼 어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공통점이 있으니 산이 많다. 조국 대표 앞에 산이 많다. 부산. 안산. 아산.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광산. 광주의 광산구. 광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울산. 마지막 울산까지. 울산이 이제 김상우 의원이 이제 출마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비어서 거기도 이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울산대 교수를 했어요. 엄마. 울산 나가나요? 조국 혁신당에 지금 빨리 전화를.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오늘 제가 이제 그 신장식 의원 등 정치개혁 특위 차원에서 그 얘기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 특히 이제 통합 특례
특례시가 되면 이거 견제를 해야 되는데 같은 당끼리 뭐 의원 뭐 다 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8일째 지금 농성을 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언론이 잘 주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 저희가 라이브를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물었더니 예. 그 지금 민주당이 규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 있잖아요. 예. 그걸 원래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시절에 예. 그 전에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규책 사유가 있을 때는 무공천을 했다가 이낙연 대표 시절에 뭡니까 당원 단계로 예, 바꿔가지고 개정해서, 예. 다시 서울과 그때 이제 부산 시장 했었죠. 후보를 냈고 떨어졌잖아요. 예. 낙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다시 또 무공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의 이틀막 예. 강 의원이 이제 예. 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제 예, 국회의원이 되게 된 예, 케이스다. 이제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좀 그 자신들의 규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무공천을 해야 되는 예. 거 아니냐라고 조국혁신당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부산에서 입장이죠. 예.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곤란해져서 이렇게 6개의 산이 있는데 과연 어느 산으로 갈지.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평평한 평택도 있다. 산이 아닌 평택도 평지가 있다. 예, 평지가 있다. 야. 평택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6+1인가?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자리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산으로 끝나는 자리가 많네요. 예. 조국 앞에는 6개의 산이 있다. 예. 예.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장윤선 기자님이 되게 재밌는 워딩을 제목감이긴 하네요. 썸네일 제목감. 조국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의 산 중에 어제 좀 주목도가 높았던 곳이 안산이잖아요. 그래서 안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도권에 있어야지 어느 정도 나중에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기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산이 지금 이런 표현 괜찮죠? 박 터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예. 지금 어제 양문석 전 의원이 그 김용 전 부원장한테 거기 와달라고. 자리 맡아달라고 예. 하고 또 김남국 의원은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좀 반발하는 SNS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쪽도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용해인 의원도 또 거기를 안산. 염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비례대표직 내려놓으시고 네, 그래서 출마를 그쪽이 굉장히 또 뜨겁다. 그렇네요. 예. 거긴 또 박이 여러 가지 박이 있는 것으로. 근데 저는 양문석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은 되기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아니,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세습하거나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200만이 넘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를 하는 정당인데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를 전에 본인이 국회의원이었다고 해서 나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 해주세요. 그게 통하는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용 전 부원장을 매우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양문석 의원이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 거면 그 자체에 대해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어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사람 추천하니까 이 사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김용 전 부원장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뭐 전략 공천을 한다는데 정의하고 싶으면 무슨 그 전략 단위에 연락을 해서 이분을 좀 해주세요라고 뭐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김용 전 부원장 해주면 이거 양문석 해주라 그래서 해준 거 아니야? 라는 로직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하면 그 당이 민주정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무슨 반민주 정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단히 끝까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구나. 매우 안타깝다 싶습니다. 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출마하고 싶겠죠. 출마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도 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하면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재판이 여전히 변수로 1,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와서 여전히 그 재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좌를 하고 싶겠죠.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뭐 미랄이라도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오히려 더 곤란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실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 다루지 못했는데 우리 조태임 기자님 그래도 하시고 싶은 혹은 내가 열심히 취재 돌렸는데 이거는 알려주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풀어주십시오. 마지막에 예. 얘기하신 거 제가 사실 어제 그거 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아.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돌리긴 했었는데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딱 이런 현상 같아요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그 어쨌든 성남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원조 이재명 대통령과 네. 함께 시작했던 그쵸, 정치를. 그쪽과 예. 그다음에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찐명으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둘 다 친명의 그렇죠. 대결인데 예. 이 부분을 이제 그럼 당내에서 어떻게 교통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 아직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위험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맞느냐에 대한 좀 우려는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안산이 또 하나의 주목도고 사실 인천 계양도 아직 정리가 안 되긴 했어요.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말만 나오다가 성영길 대표 전화를 안 받아서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네. 성영 대표님 전화를 받으시고 취재 편의점에 나오셔서 네.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게 좋겠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저는 여기도 중요한 것은 당에 뭐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계엄을 겪고 그리고 대선은 우리가 전 국민이 투쟁하는 마음으로 치른 대선이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야말로 평시에 치르는 첫 선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저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책 경쟁이 치열해야 된다. 특히나 국민의힘이 완전히 엉망진창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후보 검증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내놔야 되지 뭐 그냥 아무나 내놔도 이기는 선거니까 야 아무나 다 쭉 내봐 이러면 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공직 후보 검증은 아주 철저히 민주당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전략 단위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나 아니면 안 돼. 여기는 내 거야. 이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댓글창에 장윤선 기자님 말에 동감한다. 그리고 조태인 기자님 짱 오늘 저녁에 만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끝으로 방금 나온 TV조선 단독이 있습니다. 이성훈 청와대 국토비서관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이분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세 채 모두 처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김현지 1부속실장도 한 채 매물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다주택자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어제 국회의원들 재산 딱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다주택자 쫙 그러게요. 리스트가 나왔어서 의원들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저는 사실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6채 맞아요. 중에 4채를 채를 팔았는데 처분하겠다. 네. 예. 아니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동산 불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죠. 그럼요. 네.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직을 그만둬 버리고 자기 지역구 청주는 팔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는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 정책에 아무런 신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싹 배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팔잖아요. 네. 여태 있다가 집을 야,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책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댓글이 올랐습니다. 박성태 뉴스쇼에서 조곤조곤 여의도를 주름잡는 뉴스쇼의 취재 천재 조태인 기자님 사인 출격 잘 부탁드립니다. 늦게 오셨어요. 오늘 정말 우리 조태인 기자님을 응원해 주시고 또 장윤선 기자님의 취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재밌게 정치 뉴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 오늘 여기 이제 시사인 처음 왔는데 너무 다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또 여기 스튜디오 조명이 엄청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좋다 이러면서 다 최후각이신 걸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김은지의 시사인 또 김은지 기자님 워낙 또 이제 신뢰받는 언론인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외부 출연 첫 프로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히면서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태 뉴스쇼도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주말엔 CBS 주말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마무리 인사. 아, 네. 네. 다음 네, 주 취재 뵐게요. 편의점도 아, 많은 네,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워요. 도와주십시오. 자, 열심히 저희 또 취재하고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2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오후 5시 금요일에는 월간 브리퍼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